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제 전 재산 3억 원을 모두 내어준 바로 그 3개월 뒤에 말이죠. 70살 박금순. 그게 제 이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죠. 청소일을 하고 빨래를 받아다 해가며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2023년 3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 언덕 위 30평 작은 집의 현관문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던 날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소 책상에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장을 찍으려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중개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30년간 살던 추억의 보금자리였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남편의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고, 부엌 창가에는 저희가 함께 심은 장미 화분이 매년 봄마다 붉은 꽃을 피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재기를 하려고 벽에 그어놓은 연필 자국도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화가 나서 문짝을 발로 찬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남편이 암 투병하던 마지막 2년 안방벽에 붙여놓았던 약 복용표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든 추억을 3억 원에 팔았어요. 시세보다도 싸게 말이죠. 급하게 팔아야 했거든요. 민호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으니까.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집까지 팔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민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거면 충분해. 젊을 때 고생해서 뭐해? 지금 아니면 언제 도와주겠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30년 동안 혼자서 키운 아이인데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3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2억 원은 민호의 전세 자금으로, 8천만 원은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비로, 나머지 2천만 원은 새 살림 차리는 데 드는 가전제품비로 내어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120만 원이 남았어요. 평생 모은 적금 500만 원까지 합해서 620만 원. 그게 70년을 살아온 박금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민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광안리에 있는 작은 예식장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민호는 정말 멋있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됐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신부 유진 씨도 예뻤고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정말 공주님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민호가 제게 달려와서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민호의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열이 나서 아플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아파요라고 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유진 씨도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 한 채 팔아준 게 뭐 대수롭겠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고 며느리도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로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민호 부부의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부산 진구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제가 마련해준 전세금으로 들어간 집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유진 씨가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민호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녁에는 세 명이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어머님 젊으셨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혼자서 민호 키우시느라.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며느리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민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런 대화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아주 조금씩 물밑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유진 씨가 늦잠 좀 자고 싶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혼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시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같이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대신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고요. 어머님, 이 프로그램 재밌어요. 유진 씨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TV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함께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서로만의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좀 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유진이 친구들이 와서 좀 방에 계셔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괜찮다고 했죠. 며느리 친구들이 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유진 씨 친구들, 민호 친구들, 민호 회사 동료들. 누군가 올 때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유진 씨의 사과는 정중했지만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제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마다 유진 씨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감기신가요? 저희도 옮을까봐. 아니야. 그냥 목이 좀 간질거렸어. 그래도 마스크 좀 쓰셔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생활하라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달째가 되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민호와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유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약간 짜증 섞인 톤이었죠. 조금만 참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신혼인데 맨날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어.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알아. 나도 좀 그래.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실수로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둘의 대화가 멈췄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잠 안 오세요? 응, 좀 그래. 민호는 제 침대 끝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도 더 편하게 지내실 곳을 찾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정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불편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키운 아이가 제가 모든 걸 바쳐 사랑한 아이가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아직 신혼이잖아요. 그리고 유진이도.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때 유진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설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유진 씨의 말은 너무 차갑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둔 대답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늙었다는 것.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일 중에 그날 밤이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3억 원을 다 내어준 지 겨우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민호와 유진의 신혼집에 들어온 뒤로 한동안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 식사 후 나누던 짧은 대화, 식탁 위를 가득 채운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내가 바란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공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유진이 커피를 내려주던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더 잘래요. 유진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하루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고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유진은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장면 재밌잖아요. 잠시만요. 저는 말을 멈추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허전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점점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제 밥그릇이 식탁 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 자리가 점점 끝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침에 민호에게 잘 다녀와 하고 인사를 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잘 자라라고 말하면 TV 소리에 묻히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자 제 존재가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유진은 점점 저를 조심해야 할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진이 친구들이 와서 방에 계셔 주실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잦아지면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침을 했을 때 유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감기신가요? 저희도 옮으면 곤란한데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시면 어떨까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은 제가 거실에 있으면 괜히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변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따로 떼어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주방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신혼인데 맨날 눈치만 보고. 유진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방법 찾을게. 민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분명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한 결정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시설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답안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오후, 민호와 유진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힌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입소 동의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만 하시면 돼요. 시설도 괜찮고 간병인도 친절하다던데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가족이 아닌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거기 가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된다는 것을. 제 이름은 이제 엄마가 아니라 입소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저를 맞았다. 문이 열리자 흰 벽과 차갑게 내려앉은 형광등, 불빛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 복도마다 기계음과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그 소리들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숨 쉬는 것조차 관리되는 세상 같았다. 병원과 비슷했지만 병원보다 더 절망적인 느낌이었다. 병원은 언젠가 퇴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곳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간병인의 말에 따라 들어선 방은 4인실이었다. 제게 배정된 곳은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낡은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건물 벽만 보였다. 제 공간이라 할 만한 것은 얇은 커튼 하나로 구분된 좁은 침대뿐이었다. 캐리어를 열어 몇 벌의 옷과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구나. 이곳은 남겨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침대 옆에는 박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닦으셨다.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성민이가 곧 올 거야. 바쁘지만 그래도 올 거야.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액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사진 속 얼굴은 빛이 발에 선명하지 않았다. 간병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성민이라는 아들은
10년 넘게 연락이 없다고 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다. 기다림이란 얼마나 잔인한 것일까. 건너편 침대에는 김 할머니가 계셨다. 김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같은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드셨다. 미정아, 미정아, 엄마 여기 있어. 왜 안 오니? 그 목소리는 기도 같으면서도 절규 같았다. 마치 공허한 벽에 대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간병인에게 들으니 딸 미정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김 할머니의 부름은 제 귓가에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창가 쪽에는 이 할머니가 계셨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가방을 챙기며 말씀하곤 했다. 집에 가야지.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간병인들이 말리면 잠시 멈추지만 조금 뒤 다시 가방을 들고 복도 문 앞에 서 계셨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두려웠다. 요양원의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갔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오전 10시에는 간단한 운동, 12시 점심, 오후 2시는 TV 시청 시간, 6시 저녁 식사, 그리고 9시면 모두 취침.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었다. 식사는 늘 형편없었다. 푸석한 반찬, 딱딱하게 지은 밥, 늘 미지근한 국.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워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 나는 다시금 생각했다. 민호가 해주는 밥상은 못 받아도 내 손으로 해 먹던 밥이라도 다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다. 불이 꺼지고 천장을 바라보면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복도에서는 밤마다 다양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깊은 신음, 간헐적인 울음. 그 모든 소리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그 외침은 벽을 넘어 방마다 메아리 쳤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이곳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양로시설이 아니었다. 버려진 마음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정류장이었다. 모두에게 가족은 있었지만 그 가족은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대신 같은 꼬리표로 불렸다. 가족은 있지만 혼자인 사람들. 간병인들은 친절했지만 업무적이었다. 시계를 보며 약을 나눠주고 시간을 맞춰 식사를 챙겼다. 웃어주기도 했지만 그 웃음은 깊이가 없었다. 다른 입소자들과의 대화도 대부분 과거에 머물렀다. 누군가는 예전에 가졌던 직장을, 누군가는 자식이 어렸을 적 했던 말을 반복했다. 현재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과거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 같았다. 저도 점점 그렇게 변해갔다. 민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벽에 키를 표시하던 순간, 남편이 병상에서 저를 향해 웃던 표정, 옛날 집 마당에 피던 장미꽃.
그 기억 속에 숨어 살았다. 현재를 바라보면 숨이 막혔고 미래를 떠올리면 두려웠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만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살아있는 몸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기분. 제게 남은 건 추억뿐이었다. 추억만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희미하게 잠이 들듯 말 듯한 상태였지요.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건물 벽만 보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오후의 공기는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곳에는 큰 눈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여길?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수진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왔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를 여기 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집을 팔아까지 아빠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도시락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식사만 먹던 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니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제 손등 위에 내려앉은 수진의 체온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되찾게 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방학 때는 아예 여기서 지낼 수도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찾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주말마다 또 수업이 끝난 저녁에도 찾아왔습니다. 저와 나란히 앉아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정말 혼자 키우신 거예요. 그렇지. 내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 참 어려웠단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수지는 진심 어린 감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이 다시 의미를 가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밝은 아이라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저런 손녀가 있으니 부럽다고 했고, 김 할머니도 수진을 보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과 시간을 보내며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되었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곱게 빗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수진이 꼭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는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붓듯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내 그 안의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지요. 집을 팔 때 몰래 마련해둔 비상금 통장과 몇 달 전 미리 써두었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민호에게 모든 것을 남기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지켜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수진이에게 남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제 마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수진이, 그 아이만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탐욕의 실체 며칠 뒤 민호와 유진이 요양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무려 석 달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길은 노골적으로 제 옆과 가방, 서랍을 훑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여기 시설 괜찮죠? 음식도 입에 맞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정말 제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본론을 꺼내기 위한 서두였음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정말 급합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거 있잖아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제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돈을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내 자식일지언정 내 편은 아니구나. 진실의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가진 모든 건 수진이에게 남기기로 했단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민호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나 섭섭함이 아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조급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아이예요. 유진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내 가족이야. 내들은 나를 여기 버리고 갔잖니.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고 유진은 끝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지켜준 수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수진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있어 줘서 다행이야.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이 반드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 대역전의 결말 요양원 퇴소 날, 수진은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진짜 가족이 내 옆에 있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었단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내 마음, 그게 바로 내 전부였어.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더 이상 쓸쓸함의 그림자가 아니었지요. 제 곁에는 언제나 손을 잡아주는 수진이 있었고 그 아이의 미소 속에서 저는 늦게나마 진짜 행복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과 재산을 남기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한 저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